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사달 역사 TV 22탄으로 현재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하여 오늘의 호르무즈 해협까지라는 그런 제목하에 세계 해상의 패권의 흐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금년도 2026년도가 우리가 사는 미국이 독립을 한 지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50년 전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서 독립하던 해인 1776년에 세계는 어떠했는지 간단히 살펴본다면은 250년 전인 그런 1776년 전후의 세계사는 근대의 문을 즉 모던 에이지의 문을 연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대격변의 시기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시 전 세계는 절대 왕정이 흔들리고 시민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던 그런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혁명과 근대 경제학이 탄생한, 즉 자본주의의 거봉이었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이렇게 만들어진, 저술된, 발표된 시기가 또 1776년이고, 미국이 독립한 해가 또 1776년이고, 그 다음에 또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1770년대인데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크게 개량해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시기고, 즉 농경사회에서 기계중심의 공업사회로 이동하는 인류사의 대전환의 시기가 본격화됐던 시기가 1770년대라고 보고, 또 유럽을 대표했던 프랑스 혁명의 전조가 1770년대에 이루어지면서 결국 10여 년 뒤에 1789년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프랑스 혁명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250년 전 서양이었다고 볼 적에,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아시아는 어땠냐면 절대왕정의 정점과 쇠퇴의 징조가 보이면서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으나 내부적으로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던 시기로서, 특히나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의 전성기가 서서히 18세기 말로 넘어서면서 점차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던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의 이웃인 청나라의 전성기는 18세기를 의미하는데, 청나라 때 전성기 때 황제는 3명의 황제를 지칭할 수가 있는데,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를 의미하고, 요 시기를 강건성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대주 중에서 오세아니아 주라고 지칭되는 호주, 뉴질랜드가 이 시기에 영국의 선장이었던 제임스 쿡의 항해에 의해서 1710년대 영국의 탐험가였던 제임스 쿡이 엔더버호를 타고 뉴질랜드 연안과 호주 연안을 탐험하고 영국의 영토로 선포한 시기가 또 이 시기라고 보고, 정작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1716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여서 다행히도 개혁 정치를 추진했던 정조가 1776년에 즉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1800년도 정조가 승하함으로써 개혁은 또 쇠퇴하고 결국 세도 정치가 계속됨으로써 조선이 결국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가 늦어지는 상태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면서, 250년 전에 세계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왕과 귀족 중심의 질서가 저물고 시민과 자본, 과학기술 중심의 현대사회가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고,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면서, 해상을 중심했던 패권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여기 내용을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는 과거적 사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확인되는 것을 의미하고,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볼 적에
전쟁의 역사는 인간 문명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욕심에 의한 전쟁일 수도 있고, 보복이나 보호 차원의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악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고 보는데, 현재 일고 있는 전쟁의 내면의 본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루어지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의 전쟁은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이것이 확대돼서 혹시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그 세계 패권의 흐름 내용을 얘기할 적에, 패권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패권은 보통 헤게모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헤게모니. 그래서 헤게모니는 국제관계나 특정 집단, 그에서 한 국가나 세력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세력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재는 미중 간의 갈등의 내용 속에서 표출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 사항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전쟁의 상태의 내용 속에서 조금 있다가 해상의 패권 속에서 그리스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사항 속에서 그 전쟁의 내용이 언급되는데,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 책을 지은 사람이 투기디데스라는 그런 역사학자인데, 그 투기디데스 그 사람의 역사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 투기디데스 함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투기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며 기존 강대국을 위협하고, 이에 기존 강대국이 불안감과 이기감을 느끼면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국제관계 이론을 이야기하고, 이 투기디데스 함정이 2012년에 결국 이 용어가 대중화되는데, 그 하버드대 교수였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신흥 강국과 기존 강대국 간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그 표현이고, 그 앨리슨 교수는 신흥 강대국이 기존 지배 세력에 도전할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높은 역사적 패턴을 투기디데스 함정이라고 명명했고, 현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이 이론이 자주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어서의 대형적인 전쟁은 미국,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의 전쟁이지만, 그 내면은 미중 갈등 속에서, 미중 대립 속에서의 패권을 놓고 그 싸우는 중국과 미국과의 대립의 싸움이라고 보면서, 세계 해상의 패권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졌는지 간단히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해상을 중심으로 한 패권은 인도양을 중심해서 처음에 패권을 잡는 나라가 나타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았다고 봐야 돼. 아시리아. 이어지는 나라가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봐야 돼.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이제 요즘 한창 전쟁이 일고 있는 그 이란 지역의 그 당시는 페르시아. 이 세 나라가 초기에 인도양을 중심해서 해상 패권을 잡았는데, 오늘날의 강대국과 비교할 적에 이들의 이민 정책이나 그 다음에 통치 정책은 오늘날의 나라와 비교할 적에 이 아시리아는 아주 가혹한 탄압 정치였어요. 가혹한 탄압 정치로서 오늘날의 구소련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는 조금은 또 유화적인 상태에서 소수민족을 일단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상태의 나라로서 볼 적에,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가 있고, 페르시아는 대체적으로 이민정책에 있어서 개방적인 정책의 그런 사항을 추진했다고 볼 적에, 오늘날의 미국이 페르시아에 비유되는 나라로 이야기되는데, 오늘의 현재 해상 패권이, 즉 오늘날의 그 패권의 사항이 이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일고 있어요. 그 해상을 중심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페르시아가 해상의 패권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이 해상의 패권은 그 후에 어디로 옮겨가냐면 인도양에서 지중해로 옮겨가는 상태에서, 이 지중해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 결국 아테네,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후발주자의 아테네가 승리하면서 그 페르시아와 아테네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도시국가 그리스로 그 패권이 넘어갔다고 보고, 잠시 또 요 시기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마케도니아가 잠시 패권을 잡은 상태에서 바로 이 패권은 그 후에 다시 로마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길, 법,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문화의, 오늘날의 상으로서 바탕을 이뤘던 로마가 오랫동안 패권을 잡고 있다가 그 후에 해상 패권은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지중해와 대서양의 연안 지역에 있었던 스페인, 에스파니아로 패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금년도 북미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나라가 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무적 함대를 자랑했던 그런 스페인이 세계 해상 패권을 장악했고, 잠시 동안에 요 스페인 이후에 네덜란드 화란과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잠시 해상의 패권을 이렇게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해상의 패권은 결국은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국으로 해상 패권이 넘어갔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 해상 패권 또는 전체적인 육로 패권까지도 장악하는 그런 상태의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보는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결국 현재 중국이라고 볼 적에, 지금은 해상이든 육로든 모든 세계의 패권은 미중 간의 대립 속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내용 속에서 우리 한국의 상황을 잠깐 소개하는데, 그 당시 조선에서 그 해금 정책이 추진하면서 삼면을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반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바다로의 진출을 국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해금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시기에 조선시대에도 두 명이 세계를 갖다가 거의 일주한 인물이 역사상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는 세종대왕 때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를 제작한 이해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지금 후기 시대로 넘어간 상태에서 결국 그 후에는 조선 후기에는 그 18세기, 19세기 그 시기에 그 세계에 유럽까지 진출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간에 잠깐 이름만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어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 책 역사 내용 속에서 천어둔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박어둔, 그 다음에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조선시대 숙종 때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 와서 어로 생활을 하니까 일본에 가서 우리 땅임을 밝힌 인물로서 박어둔과 함께 유럽 화란, 네덜란드를 갈 적에 그 항해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용복이라는 사람, 안용복.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제주도에 표류해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탈출했던 하멜의 딸인 하영, 그런 사람들이 그 19세기, 18세기 거치는 상태에 조선 후기에 유럽으로 갔다 온 그런 상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결국 그런 흔적의 내용들이 동아시아 7년 전쟁의 임진왜란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노예로 결국 유럽 지역에 많이 팔리는데, 그 후손들이 유럽으로 진출해서 특히나 이탈리아 지역에 많은 조선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이 좀 전에 소개했던 박어둔도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항해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그 이탈리아에서 성씨 이씨를 사용하는 그 성씨의 이름들의 그 라스트네임 이씨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 각 지역의 지명에서 리를 포함하는 것은 우리 조선의 후예들이 이탈리아로 진출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미국까지 온 상태에서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저지의 포트리, 그 다음에 곳곳에 거리 이름의 리로드,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어떤 그 선조들의 어떤 흔적 속에서 미국에서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지중해 연안의 해상 패권에서 도시국가로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는 그 당시에 정치, 철학, 문화 이런 것이 엄청나게 꼽혀졌던 그런 문화인데, 그런 나라인데, 그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그 소크라테스가 그 제시한 내용의 그 말을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그 기원전 399년 봄에 70세의 노철인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태연자약하게 그의 생애에 막을 내렸는데, 그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아테네 500명의 배심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떠날 때가 왔다.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한 것이냐? 오직 신만이 안다. 이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적에, 뭐 어떤 사람들은 매국노로서, 배신자로서, 변절자로서, 또는 살인범으로서, 또는 페류나로서, 강도 이런 상으로 살기는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누구나 인생은 바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첫째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둘째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셋째로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좀 애매한 표현인데, 거짓되게 살고 추잡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 바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데, 말도 바로하고 생각도 바로하고 행동도 바로하고 생활도 바로해야 되고 정치도 바로해야 되고 경제도 바로해야 되고 교육도 바로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로해야 하는데,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바로 살지 않고는 제대로 잘 살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외치면서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죽는 연습이다. 죽는 공부, 죽는 준비,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 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마음가짐의 자리를 준비한다. 확고부동한 사명감을 확립하고 조용하게 죽을 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 철학의 중추 목표라고 얘기하면서, 철학자처럼 사색하고 농부처럼 일하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누구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호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명백한 명제로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찬란한 대한의 용소순과 첨예한 그런 역사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승부의 닷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전제하에 이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세는 그 국민적 지혜와 결단으로 이렇게 어지러운 우리의 현상을 극복하고, 그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점하고 있는 한반도가 그 지정학적 이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잘 우리가 그 현상을 극복하고 나간다면, 지난날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이치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현재 호르무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치에서 결국 그 다음과 같이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의 표현을 빌리면, 이란을 미국이 때렸는데 시진핑이 망연자실하는 미국의 묘수, 뭐 이런 표현의 어떤 그 유튜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현재 미중 패권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자문을 해보면서 결국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어느 세계석학의 말을 되뇌이면서 이 시간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